이놈아, 죽으면 안 된다. 형이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30년 만에 터져나온 형의 오열이 성난 아우라지의 강물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폭우로 다리가 끊긴 절망의 밤, 형 만수는 의식을 잃어가는 동생 진수를 등에 업고 거센 흙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가슴팍을 때리고 발밑의 돌들이 사정없이 살점을 긁어냅니다. 형님, 그냥 나 놓고 가요. 동생의 희미한 한마디에 만수는 이를 악물고 포효합니다. 조용히 해, 이 멍청한 놈아. 너 살려서 나한테 욕 더 먹어야지. 누굴 마음대로 떠나보내. 뒤집힌 손톱에서 피가 흘러나와 빗물에 섞입니다. 30년을 미워했던 동생의 등구비가 이토록 가벼웠던가요? 만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습니다.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말입니다. 전체 사연을 다 들으신 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챕터 1 30년 만에 불청객. 평생을 원수로 지낸 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단 사흘 만에 번쩍이는 외제차를 끌고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30년 전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도망갔던 그 모습 그대로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강원도 정선, 거친 물살이 만나는 아우라지에서 시작된 어느 형제의 잔인하고도 뜨거운 기록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세는 계절이 바뀌어도 그 위용이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깊은 골이 패어 있지요. 68배 강만수 씨. 그의 얼굴은 평생 일궈온 정선의 거친 밭이랑을 닮았습니다. 투박하고 딱딱하며 좀처럼 속내를 내비치지 않는 그런 얼굴 말입니다. 만수 씨는 오늘 아침도 일찍이 어머니의 사무제를 마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40도를 웃도는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괭이질을 합니다. 등이 굽고 손마디가 비틀어졌어도 그는 이 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그에게 단순한 흙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이자 어머니의 눈물이 섞인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수 씨의 인생은 인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가난했던 시절, 배고픔을 참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힘들게 했던 건 배고픔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해묵은 원망이었습니다. 1990년 가을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얼마 안 되는 소판 돈과 금쪽 같은 땅 문서가 사라졌던 그날을 그는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당시 23살이던 동생 진수는 그 돈을 들고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찾으러 서울역을 헤매다 쓰러지셨고 만수 씨는 남겨진 빚더미를 짊어지고 평생을 이 산골짜기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이 도시로 나가 성공할 때 그는 흙을 파먹으며 동생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진수, 그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못난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수는 왔느냐? 진수 밥은 먹었니? 하며 헛손질을 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만수 씨의 눈에선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그놈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이 괭이로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겠노라고 말이지요. 그런 만수 씨의 평화 아닌 평화가 깨진 건 사무제를 마친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육중하고 세련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만수 씨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정장으로 휘감은 사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만수 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눈매, 저 오만한 입술. 바로 동생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마당을 둘러보더니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거드름을 피웁니다. 만수 씨는 쥐고 있던 괭이에 힘을 꽉 줬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형제 사이에는 아우라지 강물보다 더 차갑고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형님, 오랜만이네. 여긴 여전하구먼. 이 퀴퀴한 흙냄새도 그렇고. 동생 진수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라 조롱 섞인 감상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욕설을 간신히 누르며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어머니 가실 때도 코빼기 안 보이던 놈이 이제야 나타나서 입을 놀려. 에이 형님, 서운하게 왜 이래. 나도 바빴어. 서울에서 사업하다 보면 부모 초상도 못 치르는 게 부지기수야. 대신 내가 부조금 넉넉히 보냈잖아. 그 돈으로 장례 잘 치렀으면 된 거 아냐? 만수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을 돈 몇 푼으로 퉁치려는 동생의 태도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진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진수는 가볍게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나 여기 옛날 생각나서 온 거 아냐? 용건만 간단히 하지. 어머니 명의로 된 저 선산 말이야. 그거 지금 재개발 소문 돌고 있는 거 알지? 그거 나한테 넘겨. 내가 시세보다 잘 쳐줄게. 형님도 이제 그만 고생하고 서울 가서 뜨끈한 아파트에서 살아야 할 거 아냐? 만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자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동생이라는 놈이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고작 땅을 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집안을 거덜내고 도망갔던 놈이 이제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혼의 안식처까지 탐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만수 씨는 괭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포효했습니다. 이 금수보다 못한 놈아. 내 놈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 내가 사람이야? 어머니가 너 기다리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 너 같은 놈은 형제도 아냐.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만수 씨의 분노에도 진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느긋하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만수 씨의 속을 태우는 불길 같았습니다. 진수는 담배 연기 너머로 형을 빤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형님, 고집 피운다고 해결될 일 아냐. 형님, 그 낡은 자존심이 밥 먹여줘? 나 아니면 그 땅, 나라에서 헐값에 수용해버려. 내 말 들어. 이게 다 형님 생각해서 하는 소리니까. 진수는 차 문을 닫으며 마을 여관에 머물 테니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먼지를 휘날리며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만수 씨는 허망하게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강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오는데 만수 씨의 가슴은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에 올라탄 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뒷좌석에 놓인 수많은 약봉지를 만수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악역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정말 돈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만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멍하니 앉아 있노라니 문득
장독대 밑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만수야, 내가 죽거든 저 장독대 밑을 꼭 봐라 하시던 말씀이 떠오른 것이지요. 그는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릿한 흙내음과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밤. 그는 조심스럽게 가장 큰 장독을 옮기고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갔을까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십 년 전 형제가 학교에 갈 때 들고 다니던 낡고 녹슨 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 흔한 도시락을 땅속 깊이 묻어두신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연 만수 씨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수 씨가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진실을 뒤엎을 만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락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누렇게 변색된 수백 장의 편지 뭉치와 낡은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발신인은 예외 없이 강진수, 바로 그 원수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만수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고 갈 짐이니까요. 과연 30년 전 그날 만수 씨가 알지 못했던 진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동생 진수는 왜 부자가 된 모습으로 나타나 형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일까요? 이제 막 열린 이 낡은 도시락 속에 숨겨진 진실이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씨의 손에 들린 전등 불빛이 파르르 떨립니다. 밤은 깊어가고 아우라지의 물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오열처럼 거칠게 들려옵니다. 이제 형제의 잔인한 전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도망친 건 동생이 아니라 어쩌면 형의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만수 씨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챕터 2 지워지지 않는 얼룩.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아우라지의 물줄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슬퍼런 칼날처럼 보입니다. 장독대 밑에서 파낸 그 녹슨 양은 도시락. 그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만수 씨가 믿어온 세상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든 편지지는 이미 누렇게 변해 손만 대도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만수 씨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러왔습니다. 편지에는 만수 씨가 알지 못했던 1990년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노름빚에 쫓겨 집안의 마지막 재산인 소판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이웃집 땅까지 담보로 잡혔던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었지요. 그때 23살의 진수는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도망친 도둑이 되어 모든 비난을 뒤집어 쓰고 서울로 가서 그 빚을 갚겠노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진수는 형인 만수 씨가 비겁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당당한 농군의 아들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신자가 되어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만수 씨는 정신없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성격이 대쪽 같아서 아버지가 노름으로 땅을 날린 걸 알면 아마 못 버티고 무너질 겁니다. 차라리 제가 나쁜 놈이 되어 떠날 테니 제가 보내는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주세요. 절대로 형님에게는 비밀입니다. 30년 전 그 모진 풍파를 홀로 견디며 만수 씨가 선산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장날마다 가져다 주던 어머니의 쌈짓돈 덕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실은 서울 변두리 공사판에서 잠도 못 자고
막리를 하던 동생이 보낸 피 묻은 돈이었다는 사실을 만수 씨는 68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지요. 만수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기는 동생을 저주하며 평생을 보냈는데 동생은 형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미안함도 잠시, 낮에 보았던 진수의 그 오만한 태도가 다시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토록 나를 생각했다던 놈이 왜 이제 와서 그 귀한 선산을 팔아치우자고 달려드는 것일까? 만수 씨는 이 혼란스러운 매듭을 풀기 위해 손전등을 켜고 동생이 머물고 있다는 마을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길은 어두웠지만 만수 씨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관 203호. 문 앞에 선 만수 씨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잠이 덜 깬 듯한 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낮에 그 세련된 정장 차림이 아니라 낡은 티셔츠 차림의 진수는 형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형님? 땅 팔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거야? 진수의 말투는 여전히 가시 돋친 듯 차가웠습니다. 만수 씨는 품 안에서 그 녹슨 양은 도시락과 편지 뭉치를 꺼내 진수의 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응?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냔 말이다. 만수 씨의 일갈에 진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내려다보는 진수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진수는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편지들을 발로 툭 찼습니다. 아, 어머니가 그걸 안 버리고 가지고 계셨나 보네. 형님, 그거 다 옛날 이야기야. 나도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지금은 달라. 나 사업 망하게 생겼어. 그거 선산 팔아서 자금 안 만들면 나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과거 이야기 꺼내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너 이놈, 끝까지 거짓말을 해? 이 편지에 적힌 마음이 가짜란 말이냐? 가짜지. 그럼 진짜겠어?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냐? 나 서울에서 성공한 줄 알지? 다 거품이야. 나 지금 절박해. 형님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선산 내놔야 해. 그래야 우리가 공평해지는 거 아니냐고. 진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형을 밀쳐냈습니다. 만수 씨는 비틀거리며 여관 복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동생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 속에 천사 같은 동생과 눈앞에 탐욕스러운 악마 같은 동생 중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만수 씨가 다시 입을 떼려는 순간 진수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컥, 컥, 헉. 기침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화장실로 달려갔고 문틈 사이로 들리는 구역질 소리와 가쁜 숨소리가 복도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만수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화장실 문을 열려 했지만 진수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잠시 후 세면대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진수가 헬쑥해진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처 닦지 못한 붉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일 변호사 데리고 갈 테니까 준비나 해. 진수는 형을 쫓아내듯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관 복도에 홀로 남겨진 만수 씨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놈이 왜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으며 저 지독한 기침과 핏자국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만수 씨는 동생이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긴 채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 다른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조필두가 깡패 같은 사내들을 거느리고 만수 씨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조필두는 이 동네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을 매입해온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강만수 씨,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읍시다. 당신 동생은 벌써 우리랑 합의 끝냈어. 동생도 팔겠다는 땅을 왜 형이 붙잡고 난리야? 자식들한테 유산이라도 남겨주려고? 당신 자식들 서울에서 전세금 못 내서 쩔쩔맨다며? 이거 팔아서 자식들 도와줘야지. 조필두의 비아냥거림에 만수 씨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그 뒤에서 나타난 동생 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수는 조필두와 나란히 서서 차가운 눈으로 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필두와 한패라도 된 듯한 모습이었지요. 형님, 내가 말했잖아. 나 급하다고. 오늘 이 사람들하고 계약 마무리할 거야. 형님 지분도 내가 위임장 받았으니까 그렇게 알아. 위임장이라니? 내가 언제 너한테 위임을 해줬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받아놨어. 그러니까 형님은 이제 권리 없어. 진수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기에 위임장을 써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형을 몰아세우기 위해 명백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 씨는 조필두 일당의 압박과 동생의 배신 앞에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더니 결국 동생한테 뒤통수를 맞는다고 말이지요. 조필두 일당이 물러간 뒤 만수 씨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시계 수리점 주인 박 노인이 담배를 피우며 다가왔습니다. 박 노인은 이 마을에서 50년을 살며 형제의 어린 시절을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만수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인생사 다 얼룩 지우며 사는 거 아니겠냐. 박 노인님, 저놈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글쎄다. 내가 오늘 새벽에 여관 앞을 지나다 봤는데 내 동생 그놈 차 뒷좌석에서 한참을 울고 있더구나. 그리고 그 차 빌린 차더라. 번호판 보니까 렌터카야. 사업 잘 나가는 놈이 왜 차를 빌려 타고 내려왔을까? 그것도 시커먼 약봉지를 한 보따리 싣고서 말이야. 박 노인의 말에 만수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렌터카, 약봉지, 그리고 화장실에서의 핏자국.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사업이 망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겨질 형을 위해 마지막 설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산을 재개발 세력에 넘겨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하고 그 모든 돈이 형의 노후 자금이 되도록 스스로 악역이 되어 판을 짜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수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 고여있던 원망이 순식간에 뜨거운 참회로 바뀌었습니다. 동생은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형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동생이 있는 여관으로 다시 달려가려 했지만 하늘에서는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라지의 강물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 마을은 고립됩니다. 만수 씨는 비바람을 뚫고 외쳤습니다. 진수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이제 형제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동생의 진심을 알아버린 형과 죽어가는 순간까지
형을 속여야만 하는 동생. 과연 이 두 사람은 아우라지의 거센 물살을 건너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갈등은 이제 개인의 원한을 넘어 생사의 갈림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빗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동생을 혼자 두지 않겠노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운명은 이들 형제에게 그리 호락호락한 기회를 주지 않을 모양입니다. 저 멀리 아우라지 둑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챕터 3 벼랑 끝에 사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지금 정선의 하늘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을 집어삼키려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아우라지 강물은 이미 누런 황토색 혀를 내밀며 제방을 핥고 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만수 씨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여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만수 씨의 심장을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식혔습니다. 여관 방 안에는 낮에 보았던 조필두와 그 일당들이 진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힘없이 걸터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필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진수의 어깨를 툭툭 치고 있었지요. 만수 씨가 들어오는 소리에 조필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강만수 씨. 이 난리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셔? 동생 걱정돼서 오셨나? 걱정 마쇼. 이제 곧 다 해결될 테니까. 조필두의 손에는 이미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직감했습니다. 동생 진수가 자신의 병세를 빌미로 조필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혹은 형 모르게 무언가 위험한 거래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만수 씨가 진수에게 다가가려 하자 조필두의 부하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수야, 너 미쳤어?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도장을 찍어. 당장 나와. 형이랑 집에 가자. 만수 씨의 절규에도 진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형님, 제발 좀 가. 내가 내 땅 팔아서 병원비 하겠다는데 형님이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나 이제 지긋지긋해. 이놈의 가난도 형님 얼굴 보는 것도 다 끝내고 싶다고. 진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이제 보입니다. 동생의 바지춤 사이로 삐져나온 진통제 봉지들과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죽어가는 동생의 얼굴색을 말이지요. 조필두는 서류를 챙기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쓸모가 없어진 형제를 치워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 우린 갑니다. 아, 그리고 강만수 씨. 내일 아침이면 저 선산 입구에 포크레인 들어갈 거요. 어머니모, 이 난리에 쓸려 내려갔다고 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 조필두의 비인간적인 말에 만수 씨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만수 씨였지만 어머니의 안식처까지 모욕당하자 참았던 야성이 폭발했습니다. 만수 씨는 달려들어 조필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넘긴 노구의 몸으로 젊은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부하들의 거친 손길에 만수 씨는 여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가만히 있던 진수가 갑자기 달려들어 조필두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필두가 챙기려던 서류를 낙채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진수는 미친 사람처럼 계약서를 입으로 씹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야, 뺏어. 당장 뺏어. 조필두의 비명이 여관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정들이 진수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만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만수 씨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동생이 서울로 떠나던 날 잡아주지 못했던 그 손을 이제야 겨우 잡은 것 같았거든요. 진수야, 형이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이러다 너 죽어. 만수 씨의 오열 속에서 진수는 결국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는 지지겨진 종이 조각들과 붉은 혈흔이 섞여 나왔습니다. 조필두 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지요. 에이, 재수없게. 야, 나가자. 서류는 어차피 사무실에 사본 있어. 가자고. 조필두 일당이 도망치듯 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거친 빗소리와 형제의 가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만수 씨는 정신을 잃어가는 진수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진수의 눈동자가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미안해. 나 사실은 형님한테 멋진 동생으로 남고 싶었는데 말하지 마. 이 멍청한 놈아. 너 살아야 돼. 형이랑 같이 살아야지. 만수 씨는 진수를 등에 업었습니다. 30년 전에는 가벼웠던 동생의 몸이 지금은 온 세상을 다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우라지 다리는 이미 불어난 강물에 잠겨 형체도 보이지 않았고 유일한 통로인 뒷산길은 산사태로 막혀버렸습니다. 고립되었습니다. 구급차도 올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캄캄한 빗속에서 동생의 몸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만수 씨는 마을 회관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뗄 때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거센 바람은 그들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 미워만 하다가 이제야 진심을 알았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간절함이 만수 씨의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을 수호신처럼 자리를 지키던 박 노인의 시계 수리점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박 노인님, 도와주세요. 진수가 죽어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강풍 소리에 만수 씨의 목소리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수 씨는 빗길에 미끄러져 진수와 함께 바닥을 굴렀습니다. 진수는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형제에게는 단 한 번의 평온함도 허락하지 않느냐고, 왜 평생을 얼룩진 채 살게 하느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진수의 떨리는 손이 만수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온 한마디. 형님, 도시락 안에 하나 더 있어. 도시락 안에 무엇이 더 있다는 걸까요? 만수 씨는 그 와중에도 진수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동생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다시 동생을 등에 업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좋고 숨이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로 그는 아우라지의 성난 물살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잠겼다면 헤엄쳐서라도 건너야 했습니다. 만수 씨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이것은 장남으로서의 책임감도 땅에 대한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동생을 향한 30년 동안 전하지 못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강물은 무섭게 소용돌이쳤습니다. 만수 씨가 강가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 멀리서 수십 개의 횃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사람들을 모아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강물은 이미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만수 씨는 강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진수를 업은 그의 어깨 위로 차가운 강물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만수 씨의 포효가 뒤섞인 아우라지의 밤. 과연 만수 씨는 이 지옥 같은 강을 건너 동생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년의 오해는 이렇게 비극적인 종지부를 찍게 될까요? 여러분, 숨을 죽이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이 형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수 씨의 손이 강물 속 바위를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챕터 4 30년의 침묵이 흐르고 죽음과 삶의 경계는 생각보다 투명한 막 하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그 막을 가르는 것은 때로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의지이지요. 아우라지의 성난 물살은 만수 씨의 가슴팍까지 차올랐고 등 위에 엎인 진수의 숨소리는 이제 귓가에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차가운 진흙의 감촉과 살점을 뜯어내는 듯한 강물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 이 가여운 놈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마을 사람들이 던져준 밧줄은 생명줄이자 참회의 끈이었습니다. 방 노인과 청년들이 힘을 합쳐 줄을 당겼고 만수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진수와 함께 진흙탕 위로 굴러떨어진 만수 씨는 정신없이 동생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만수 씨의 얼굴을 타고 내려와 진수의 창백한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절규하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던 그때 진수의 입에서 누런 강물과 함께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강을 건넌 형제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읍내 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원 복도에서 만수 씨는 젖은 옷조차 갈아입지 못한 채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진수는 이미 말기암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폐에 물까지 차올라 위독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지나온 30년을 복기했습니다. 동생을 증오하며 보낸 그 세월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리고 그 증오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아픈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만수 씨의 머릿속에 진수가 쓰러지며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락 안에 하나 더 있어. 만수 씨는 품 안에서 젖어버린 낡은 양은 도시락을 다시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우자 도시락 바닥의 이음새가 살짝 벌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톱을 넣어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아주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낡은 인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병원 로비에 있는 컴퓨터를 빌려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과 문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필두가 재개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마을 노인들을 속여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진수가 조필두 밑에서 일하는 척하며 수집해온 각종 비리 증거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단순히 악역을 자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조필두라는 거대한 악으로부터 형과 마을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스파이 역할을 자행해왔던 것입니다. 더욱 만수 씨의 가슴을 때린 것은 진수가 남긴 짧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들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네.
30년 전에 나 도망갈 때 사실 나 무지하게 겁났어. 근데 형님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려면 그 돈이 꼭 필요했거든. 형님은 대쪽 같아서 그 돈 안 받을 거 아니까 내가 나쁜 놈 되고 떠난 거야. 선산 팔자고 한 거, 그거 형님 미워해서 그런 거 아냐? 조필도 그 인간이 강제로 뺏으려는 거 알고 내가 먼저 선수 쳐서 형님 몫으로 보상금 다 돌려놓으려고 설계한 거야. 형님, 나 많이 미워했지? 그래도 나는 형님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형님은 내 하늘이었으니까. 진수의 갈라진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 씨는 컴퓨터 모니터를 붙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동생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형의 노후와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형이라는 사람은 그저 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동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만수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세상의 모든 돌팔매를 기꺼이 맞으러 나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때 조필두가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부하들을 대동한 채 만수 씨를 압박했습니다. 강만수 씨, 동생 죽게 생겼다며? 인생 참 허무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도장 찍어. 내가 병원비는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조필두는 품 안에서 다시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만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무기력하고 분노에 찬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만수 씨는 USB를 조필두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조필두 씨, 당신이 저지른 짓들 여기 다 들어있어. 내 동생이 자기 목숨하고 맞바꿔서 모은 증거들이야. 당신, 이제 끝났어. 조필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USB를 뺏으라고 명령하려 했지만 이미 병원 복도 끝에서는 경찰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가 미리 신고를 해두었던 것이지요. 조필두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만수 씨는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느꼈습니다. 30년 전 동생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야 형이 대신 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수가 드디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형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진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미소 지었고 만수 씨는 유리창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해는 강물에 씻겨 내려갔고 남은 것은 피보다 진한 그리움과 사랑뿐이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날 만수 씨는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들고 진수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아직 기운이 없는지 창밖의 아우라지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좀 어떠냐? 이제 정신이 좀 들어? 형님, 나 살아있는 거야? 아우라지 물귀신이 나 싫다고 내쫓았나 보네. 진수의 농담 섞인 말에 만수 씨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만수 씨는 미음 한 숟가락을 정성껏 풀어 진수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놈아, 물귀신이 문제가 아니야. 내 형이 널 안 낳았다. 내가 내 놈 죽으면 저승까지 쫓아가서 멱살 잡으려고 했거든. 두 형제는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만수 씨는 진수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형의 손과 차갑고 야윈 동생의 손이 만나는 지점에서 얼어붙었던 세월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형님, 나 이제 욕심 없어. 선산도 돈도. 그냥 형님하고 저 강물 보면서 며칠만 더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너 수술 잘 돼서 이제 건강해질 거야. 우리 같이 메밀 농사도 짓고 감자도 캐야지. 너 서울 가서 못 먹은 고향 맛 내가 다 해줄 거다. 만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이제 위기는 지나갔고 형제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진수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봉합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은 숨가빴던 사건들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으로 병실안을 채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고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만수 씨와 진수 씨 형제는 30년이라는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고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갓 태어난 아이들의 순수함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챕터 5 다시 만나는 두 물줄기. 정선의 아침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겠습니다. 아우라지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흙탕물은 어느새 본래의 빛깔을 되찾아 잔잔하게 흐르고 강변의 자갈들은 햇살을 받아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진수 씨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이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한 다려의 투병 끝에 기적적으로 기운을 차린 동생의 모습은 예전의 도끼 서린 눈빛 대신 마치 갓 씻어낸 창유리처럼 맑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형 만수 씨는 동생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병원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주 잡은 손의 온기, 서로의 숨소리, 그리고 가끔씩 주고받는 옅은 미소만으로도 지난 3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에 충분했으니까요. 만수 씨는 동생을 태우고 가장 먼저 어머니가 계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정선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형제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도착한 선산 입구에는 조필두가 세우려던 재개발 공고문 대신 먼지꽃 정원 치유의 숲이라는 정갈한 나무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만수 씨가 진수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진수야, 여기가 이제 내가 쉴 곳이고 우리가 함께 가꿀 정원이다. 내가 조필두한테서 받은 합의금하고 내가 모아둔 돈, 그리고 이 산을 합쳐서 동네 사람들 누구나 쉴 수 있는 정원을 만들기로 했어.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니.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흙은 누구 한 명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고 말이다. 만수 씨의 말에 진수 씨는 어머니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 전 가족을 위해 배신자가 되어 떠나야 했던 청년 진수의 상처가 비로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나는 평생 내가 도망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곁에 설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말대로 우리 여기서 같이 꽃도 심고 메밀 농사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만수 씨는 동생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를 홀로 짊어지고 떠났던 동생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온전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동생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수야. 형이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짊어졌던 그 짐, 이제는 내가 같이 들게. 이제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마. 두 형제는 묘소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형제의 머리칼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 돌아왔다. 내 새끼들이라며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만 같았지요. 그날 저녁 아우라지 강가가 보이는 평상에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박 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메뉴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선 땅에서 나고 자란 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 즐겨 하시던 메밀전병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 한가운데에는 이제는 녹슬고 찌그러진 그 양은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도시락 뚜껑을 열고 정성스럽게 부쳐낸 계란 후라이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진수의 밥 위에, 하나는 자신의 밥 위에 올렸습니다. 30년 전 서로에게 양보하느라 차마 먹지 못했던 그 계란 후라이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진수야, 기억나니? 우리 이거 하나 가지고 서로 먹으라고 싸웠던 거 말이야. 오늘만큼은 형이 주는 거니까 군말 말고 먹어라. 내가 이거 먹어야 형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진수 씨는 계란 후라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짭조름한 소금기와 함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진수 씨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요. 서울에서 비싼 거 많이 먹어봤어도 이 맛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마을 사람들도 형제의 화해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대취하여 장단을 마쳤고 깡패들에게 겁을 먹었던 이웃들도 이제는 환한 얼굴로 형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아우라지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물은 2갈래로 나뉘어 흐르다 다시 하나로 합쳐지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듯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만수 씨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어쩌면 이 아우라지 강물과 같다는 것을요. 때로는 거센 비바람에 물길이 나뉘고 흙탕물이 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큰 줄기가 되어 만나는 법이지요. 우리가 지우려 애썼던 삶의 얼룩들은 사실 지워야 할 오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동생 진수의 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의 사랑을 확인했고 어머니의 용서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고향이라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수 씨 또한 이제는 거친 밭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옆에서 함께 흙을 만져줄 동생이 있고 그 동생과 함께 나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혹시 해묵은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상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프지만 그 상처를 낫게 할 유일한 약 또한 가족의 진심 어린 사과와 포옹뿐입니다. 만수 씨와 진수 씨 형제가 아우라지에서 건져 올린 것은 잃어버린 땅이 아니라 형제라는 이름의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두 형제는 매일 아침 함께 강물을 바라보며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말이지요. 인생의 황혼에서 비로소 봄을 맞이한 형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은 치유의 정원은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우며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얼룩이라도 사랑이라는 물로 씻어내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정선의 산맥 위로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형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집니다. 그 따뜻하고 평온한 뒷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밤 따뜻한 아우라지 강물이 흐르길 바랍니다. 사연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마치 물길 따라서 서러운 세월도 흘러만 갔네. 도둑놈이라 욕하며 보낸 30년, 내 가슴은 시퍼런 멍만 남았네. 장독댐이 숨겨둔 녹슨 도시락,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비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니 피 묻은 눈물이 나를 때리네. 미안하다 진수야 내 동생아, 나쁜 놈 되어서 형을 살렸구나. 그 가벼운 등에 온 세상을 지고 얼마나 외롭게 울며 갔느냐. 거센 빗줄기 뚫고 너를 업으니 내 동생 심장 소리 들려오는데, 죽지 마라 이놈아 아직 멀었다. 계란 후라이 2개 싸서 소풍 가야지. 오해라는 강물에 씻긴 눈물아, 이제야 비로소 영재가 됐구나. 미움은 물결에 던져버리고 사랑만 남아서 꽃으로 피네. 고맙구나 진수야 내 동생아, 못난 형 대신에 짐을 졌구나. 아우라지 강물도 하나로 돌 듯 우리도 이제는 하나로 살자. 사랑한다.